환연 도중록 8월 15일 신유에 시작하여 20일 병인에 그쳤다. 모두 6일 동안이다. 가을 8월 15일 신유일. 날씨가 맑고 잠깐 서늘하였다. 사신들이 서로 의논하되 이제 우리의 사정은 마땅히 연경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나 예부에서는 우리나라 사신을 경유하지 않고 가만히 정문의 사연을 고쳤다니 이는 비단 눈앞의 일이 해결할 뿐 아니라 이를 그대로 두고 변명하지 않는다면 장래의 폐단이 클 것인즉 마땅히 다시 예부에 글을 제출하여 그들이 몰래 고친 것을 밝힌 연후에 길을 떠나야겠다 하고는 곧 역관에게 시켜서 예부에 글을 제출하니 제독이 크게 두려워했는데 대개 덕상서에게 먼저 통했던 때문이다. 상서 등도 크게 두려워하여 우리에게 위협을 더하되 이 일에 대한 허물을 장차 우리 예부에다 넘기고자 하는 거냐? 예부에서 죄를 얻는다면 너희 사신인들 좋겠는가? 그리고 너희들 전주한 정문이야말로 사연이 모호하여 전혀 성의를 표한 실상이 없었으나 내 실로 너희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도로 꾸며 진달해서 그 영광스럽고 감격한 뜻을 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도리어 이렇게 한단 말이냐. 이는 실로 제독의 과오가 더 크겠지. 하고는 정문을 떼어보지도 않고 물리쳤다. 사신이 그제야 제독을 맞이하여 예부에 대한 모든 사정을 상세히 물은즉 그 이야기가 몹시 장황해서 알아듣기 어려워 한참 동안을 멍하고만 말았을 뿐이다. 그리고 예부에서는 사람을 보내어 곧 길 떠날 것을 재촉하되 사신 일행의 떠나는 시간을 적어서 곧 위에다 아뢰겠다 하니 이다지 떠나기를 재촉함은 대개 다시 그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려는 수단이다. 이에 대한 일은 행제 잠록 중에 상세히 보인다. 아침밥이 끝난 뒤에 곧 길을 떠났다. 해가 벌써 점심나절이 지났다. 돌이켜 생각하건대 저 뽕나무 아래 사흘밤을 묵은 일도 오히려 추억에 남았다는데 하물며 나는 우리 부자님을 모시고 엿새밤을 지낸 것이 매랴. 또 더군다나 그 자고 나온 것이 신선하고 화려하여 저절로 잊히지 않는다. 내 일찍부터 과거를 패하여 하찮은 진사 하나도 이루지 못했은즉 비록 국학의 몸을 수양하고자 한들 얻을 수 없음도 사실이거늘 이제 벼랑간 나라를 떠나서 말리 머나먼 변세 밖에 와 엿새 동안을 논이러 마치 나에게만 고유한 일인 것 같이 생각되니 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느냐. 뿐 아니라 우리나라 선비 중에 능히 멀리 이 중국의 한복판에서 놀아본 이로써 신라의 최고운 치운이나 고려의 이익제 재현과 같은 이도 비록 서촉 강남의 땅을 두루 밟았으나 세북에야말로 이를 길이 없었음은 사실이다.
이로부터 1100년 뒤일지라도 몇 사람이나 다시 이곳에 걸음을 하는지도 모르는 일이겠는데, 나의 이번 걸음에는 기정, 영빈의 수레 자국과 말 발자국이 모두 선하게 눈앞에 버렸으니 아 슬프도다. 사람이 이 세상에 나서 아무런 질정된 일이 없음이 어찌 이러할 줄이야 알았으리요. 광인점 삼분구를 거쳐 쌍탑산에 이르러서 말을 멈추고 한번 바라본 즉 참으로 기절하기 짝이 없다. 바위들은 결과 빛이 마치 우리나라 동성관의 사이남과 같고, 높이 솟은 탑의 모습은 금강산의 증명탑과 같이 뾰족하게 둘이 마주섰는데, 아래 위의 넓이가 똑같아서 남에게 의지할 아무런 생각도 없는 듯이 짝짐도 없고 기울어짐도 없는 채 정직 단엄하고 교려 웅특하여 햇볕과 구름 기운이 마치 비단처럼 찬란할 뿐이다. 나날을 거쳐 하둔에서 묵었다. 이날 모두 40리를 걸었다. 16일 임술일 개었다. 아침에 일찍 길을 떠나 왕가영에서 점심을 먹고 황포령을 지날 때 나이 29살 된 어떤 귀족 청년 하나가 붉은 보석과 푸른 깃으로 장식한 모자를 쓰고 검은 말을 탄 채 달려가는데, 그 앞에 한 사람이 가고 뒤에 따른 자가 기병 30여 명이나 되며, 모두들 금안 준마에 의관의 차림이 선명하고도 화려하고, 혹은 화살을 지기도 하고, 혹은 조총을 매기도 하고, 혹은 다창을 받들기도 하였으며, 혹은 화로를 들고서 번개처럼 달리면서도 벽제 소리 한마디 내지 않는데 다만 말굽 소리만이 들릴 뿐이다. 구종군에게 물었더니 그는 황제의 친조카 예왕이십니다 하고 대답한다. 그 뒤에는 태평거가 따라가는데 힘센 노새 세필로 멍에를 짙고는 초록빛 천으로 겉을 가리고 사면엔 유리를 붙여서 창을 내었으며, 그 위에는 파란 실그물로 얹고 내 모서리에는 술을 들이웠다. 대체 귀족들이 탄 가마나 수레는 모두 이런 것들로 꾸며서 그 계급을 표시하였다. 그 수레 속은 마치 보일 듯하나 배지는 않고 다만 여인의 소리가 흘러나오더니 얼마 아니 되어 노새가 멎고 오줌을 흘리는 순간 우리의 말도 오줌을 눈다. 수레 속으로부터 여인이 북쪽 차창을 열고 다투어가며 얼굴을 내미는데, 아름답게 뭉친 머리에는 구름이 얹힌 듯 귀를 꿰은 구슬들은 별이 흔들리듯 노란 꽃과 파란 줄구슬이 꾸민 듯이 얽히어 예쁘고도 화려함이 마치 낙수의 놀란 기러기와 같은데, 잠자코 창을 닫고 선뜻 가버린다. 그들은 모두 셋인데 예왕을 모시는 궁녀라 한다. 막원자에 이르러서 묵었다. 이 날에는 80리를 걸었다. 17일 개해일 개고
따뜻했다. 새벽에 길을 떠나 청성령을 지날 때 때마침 황제가 계주 동릉에 거둥하게 되었으므로 벌써 도로와 교량을 닦되 한 가운데에는 치도를 쌓고 각 고을에서 미리 역군을 장발하여 높은 데는 깎고 깊은 곳은 메우되 맷돌로 다지고 흑손으로 바른 듯 마치 배를 펴놓은 듯 싶고 표목을 세웠을 때 조금 굽은 것도 없고 기운 것도 없으며 치도의 넓이는 두 길이요 좌우의 협로는 각기 한 길 남짓하다. 시경에 이르기를 주나라 가는 길이 숫돌처럼 바르구나 라 하였더니 이제 이 길이 숫돌처럼 되었으니 그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흙을 메고 물을 지는 이들이 가는 곳마다 때를 이루어서 허물어지면 곧 흙으로 보수하되 한번 말굽이 지나간 곳이면 벌써 흙손질하고는 나무를 새끼로 어긋나게 묶어 치도 위로 다니는 자들을 금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드시 그 나무를 거꾸로 들이며 놋줄을 끊어버리고는 가버린다. 나는 곧 마부에게 타일러 치도 밑으로 가게 했다. 이는 감히 못해서 그런 것이겠까마는 역시 차마 못할 일이기 때문이다. 길 한편에는 반드시 두어 걸음마다 돌담을 쌓았는데 높이는 어깨에 닿을 정도이고 넓이는 대략 6자쯤 되는데 마치 성에 지첩이 있는 듯 싶으며 교량치고는 난간이 없는 게 없고 돌 난간에는 철록이나 사자 모양을 앉혔는데 모두들 입을 열어 생동하는 듯 싶고 나무 난간인즉 단청이 눈부시다. 물이 넓은 곳엔 나무 쪽을 짜서 광주리처럼 만들되 둘레는 거의 한 칸, 길이는 한 길쯤 되게 해서 물가의 자갈을 채워 물속에 굳게 꽂아서 다리 기둥을 만들었고 난 하나 조화에는 모두 수십 척의 큰 배를 띄워서 부교로 삼았다. 아침밥을 삼간방에서 먹을 째 우리 일행이 전방에 들렀는데 어제 길에서 만난 예왕이 관왕묘에 들렀으므로 우리가 든 전방과 아래 위 사이다. 그들은 모두 다른 전방에 흩어져 떡, 고기, 술, 차 따위들을 사서 먹곤 한다. 내가 우연히 관왕묘를 구경하기 위하여 걸어서 들어간 즉 문에는 지키는 자도 없이 뜰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아무런 사람 하나도 없이 괴괴하였다. 나는 애당초 예왕이 그 속에 머무른 줄을 몰랐던 것이다. 뜰 가운데에는 석류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낮은 솔은 용이 서린 듯이 굼틀굼틀한다. 내가 그곳을 바장이며 두루 구경하고 솜돌을 디디고 마루턱으로 오르려는 즈음에 어떤 한 아름다운 청년이 모자를 벗은 채 맨머리로 문 밖으로 쫓아나와 나를 보고 웃으며 맞이하되 싱쿠 하니 이는 대체로 나를 위로하는 뜻이다. 나는 하와 하고 답하였다. 이는 곧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부를 묻는 인사의 말이다.
그 섬돌 위에는 아로새긴 난간이 있고 난간 아래에는 교의 둘이 있으며 그 가운데에 붉은 탁자를 놓고는 나에게 주어이 주어 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손님에게 앉기를 청합니다. 혹은 칭주어 칭주어 라고도 하고 혹은 주어져 주어져 라고 거듭 부르기도 하려니와 칭 칭 칭을 잇따라 내기도 하니 이는 정중하고도 간곡함을 표합니다. 그리고 길가에 오면서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마다 주인들은 모두 이렇게 앉는 이가 없으니 이는 대개 손님을 접대하는 예식이다. 그리고 그 청년이 모자를 벗고 사복을 입었으므로 나는 애초에 그가 주승이 아닌가 하였는데 급기야 상세히 살펴본즉 그가 곧 예왕인 듯하다. 나는 그래도 아는 척하지 않고 심상하게 봐버리고 그도 역시 교만하고 고귀한 서슬을 보이지 않으나 붉은 빛이 얼굴에 부풀어 올랐음을 보아서 아침 술을 많이 마셨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그는 곧 손수 술 2잔을 따라서 나에게 권한다. 나는 연거푸 2잔을 기울였다. 그는 나더러 만주말을 할 줄 아셔요? 하고 묻기에 나는 모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가 벼란간 난간 밑을 향하여 한번 토하자. 술이 마치 폭포처럼 쏟아진다. 문 안을 돌아보며 량아 한다. 왜 늙은 환시 하나가 사만에서 담비 가돛 한 벌을 갖고 나오더니 손으로 나에게 나가라는 신용을 하기에 나는 곧 일어서서 나오며 난간 머리를 돌아본즉 그는 오히려 난간에 비켜 앉았다. 그의 행동은 몹시 경박하고 얼굴은 유달리 창백하여 조금도 위엄이 없이 마치 시정배의 아들 같았다. 아침밥이 끝난 뒤에 곧 떠나서 몇십 리를 나아갔다. 뒤에 100여 명이나 되는 말탄 사냥꾼이 멀리 산밑을 바라보며 달린다. 독수리를 아는 자 10여 명이 산골에 흩어져 간다. 한 사람은 큰 독수리를 안았는데 독수리의 다리는 마치 사냥개 뒷다리처럼 살지고 누런 비늘이 정강이에 번쩍인다. 검은 가죽으로 머리를 싸매고 눈을 가렸으며 그 남은 것들도 모두 눈을 가렸으니 이는 그것들이 행여나 물건이 눈에 뜨이면 함부로 퍼덕이가다 다리에 생채기를 내거나 또는 위협을 느낄까 보아서 그런 것이고 또는 그렇게 해야만 눈 정기를 기르는 동시에 사나운 성질을 그대로 지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제야 말에서 내려 모래 위에 앉아서 담뱃대를 털어 담뱃불을 붙였다. 그중 활과 살을 몸에 두른 자 하나가 역시 말에서 내려 담배를 넣더니 불을 청한다. 나는 그제야 그에게 말을 물었더니 그는 황제의 조카 예왕께 없어 15살 되는 황손과 또 11살 되는 황손 둘을 데리고 열하로부터 북경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사냥하시는 것이옵니다. 하기에 나는 그럼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하였더니 그는 사흘 동안에 겨우 독수리 한 마리를 얻었답니다. 한다. 그 즈음에 벼랑간 옥수수대 꺾이는 소리가 나며 등골이 서늘해진다. 말타니 하나가 나는 듯이 밭 가운데로부터 달려나오는데 화살을 힘껏 버틴 채 안장 위에 엎드려 달리되 그의 희디 흰 얼굴은 눈인 양 눈부시다. 담배 태우던 자가 그를 가리키며 저희가 11살에 드는 황손입니다. 한다. 그는 토끼 한 마리를 쫓아 달렸는데 토끼는 달리다가 모래 위에 넘어져 누워서 내 발을 모은다. 말을 빨리 달려 쏘았으나 마치지 못하였다. 토끼는 다시 일어나 산 밑으로 다름질 친다. 그저야 100여 명이 달려가 에워싸니 아득한 평원에 티끌이 공중을 가르고 총소리가 진동하더니 벼랑간 에워쌌던 것을 풀고 가 버릴째 티끌 그림자 속에 일단의 무엇이 감돌더니 아득히 그 자취가 보이지 않는다. 과연 토끼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말 달리는 법에 있어서는 어른이나 아이를 불구하고 모두 타고난 천재들이다. 대개 책문으로부터 연산관에 이르기까지 높은 매와 험한 재가 많고 숲이 울밀하여 가끔 새들이 지저귀더니 요동에서 연경까지 2000리 사이에는 공중에는 나는 새가 끊이고 땅에는 달리는 짐승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때마침 장마지고 날씨가 찌는 듯하나 벌레나 뱀이 숲속에 다니는 것도 보지 못하였거니와 개구리 소리도 두꺼비 뛰노는 것도 보이지 않으며 벼가 한창 누럴 때이지만 참새 한 마리가 내리지 않고 물가 모래톱 근방에도 물새 한 마리가 보이지 않으며 다만 이재미호 앞 나나에서 비로소 두 쌍의 갈매기를 보았다. 그리고 까마귀 까치 솔개 따위는 흔히 도시 중에 모여듦에도 불구하고 이 연경에선 역시 드물게 보이니 결코 우리나라 그것들의 공중을 가리고 나는 것과는 같지 않음을 느꼈다. 애초에는 이러한 변세의 수렵 지역에는 반드시 금수가 많았으리라 생각하였더니 이제 이곳의 모든 산은 갈수록 초목이 없고 새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아서 비로소 호인들이 사냥으로서 생명을 유지함이 이와 같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장차 어느 곳에서 사냥을 하겠는지 짐승들을 이렇게 절종시켰음은 이치에 맞는 일인지 또는 짐승들이 별도로 도피할 곳이 있는지는 알 수 없겠다. 강희 황제가 위에 오른 지 20년 만에 오대산에 놀러 갔을 때 범이 숲속에서 뛰어나오매 황제가 친히 쏘아서 죽였다. 그때 산서 도사 모기새와 안찰사 고이강이 황제에게 여쭈어 그 땅 이름을 석호천이라 하고 범의 가죽은 대문수원이라 간직하여 이제까지 전하고 있으며 그는 또 친히 화살 30개를 쏘아서 토끼 29마리를 잡았고
그가 송정에서 사냥할 때 큰 범 3마리를 쏘아 죽였는데 모두들 그림을 그려서 민간에서 서로 팔고 사니 이는 실로 신기한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여러 공자들이 사냥할 때 재빨리 달리는 것을 구경한즉 대체로 그들의 가법이 그러함을 알겠다. 만일 그때 옥수밭 속에서 범 한 마리가 뛰어나왔더라면 비단 그가 기뻐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리 그를 멀리 온 나로 하여금 한번 유쾌하게 했을 것인데 이제 그렇지 못하였음이 한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장성 밖에 다다르니 매에 잇따라서 성을 쌓았으므로 높낮이와 구비가 생겼고 그 요충지에는 속이 텅 빈 돈대를 세웠는데 높이는 67발, 너비는 14발이나 되었다. 그런데 대체로 요충지에는 40-50걸음 만에 돈대가 하나씩 있고 조용한 곳에는 200걸음 만에 돈대 하나씩을 두었으며 돈대마다 100총이 지키고 10돈대를 1000총이 지키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일일이마다 방울 소리가 들린다. 만일 한 사람이 일이 있을 때에는 좌우에서 횃불을 들어 서로 나누어 전하매 수백 리 사이에도 모두 재빨리 알아채고 예비하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청남궁이 끼쳐준 책량이라 한다. 옛날 육국대에도 역시 장성이 있었다. 조의 이목이 흉노를 크게 깨뜨려 15명의 기병을 죽이고 첨람을 전멸시키며 임호, 누번 등을 깨뜨리고 장성을 쌓되 대와 음산으로부터 고골에 이르기까지 세문을 만들어 운중, 안문, 대군 등의 여러 고을을 두었고 진은 의거를 면한 뒤에 비로소 농서, 북지, 상군 등지에다 장성을 쌓아서 호족을 막았으며 여는 또 동호를 깨뜨려서 천리를 넓히고 역시 장성을 쌓되 조양으로부터 양평에 이르기까지 상곡, 어양, 우북평, 요동 등의 여러 고을을 두었다. 그리하여 진, 연, 조 세 나라가 모두 저 세 곳에 세문을 둔 지가 오래고 각기 장성을 쌓았으되 그 실에 있어서는 서로 잇달리어 동북 서해에 뻗은 것이 벌써 만리나 되었더니 진이 천하를 통일하고 천자가 되자 곧 몽염으로 하여금 장성을 쌓되 지세를 따라 험한 곳을 이용하여 변세지를 눌러서 임조로부터 요동에 이르기까지 만리에 뻗었으니 생각하건대 몽염이 옛성을 모두 중수한 것이었던가 또는 연조의 옛 성터에다 새로 쌓았던 것인진 알 수 없겠다. 몽염의 말에 이 성은 임조에서 시작되어 요동까지 잇달렸다 하였으니 이 성이 만여리에 뻗은 그 사이에 지맥을 끊지 않을 수 없겠고 또 사마천이 북변에 가서 몽염이 쌓은 장성을 보매 그 역정과 돈대가 모두 산을 끊고 고를 메운 것을 보고 그가 가벼이 백성의 힘을 허비하였음을 책망하였다. 그렇다면 이 성은 정말
몽염이 쌓은 것으로 연조의 옛것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이 성은 모두 벽돌로 쌓았으며 벽돌은 모두 한 기계에서 찍어낸 것으로서 두껍고 얇음이나 크고 작은 것이 조금도 차이가 없고 성 및 돈대는 돌을 다듬어서 쌓았을 때 땅 밑에 포갠 것이 5이요 땅 위에 포갠 것이 3이라 한다. 그 돈대는 가끔 무너진 곳이 있었다. 그 높이는 뎃길쯤 되나 흙을 섞지 않고 오로지 벽돌에 석회를 발랐는데 종이를 가린 듯이 얇아서 겨우 벽돌을 이어붙인 것이 마치 나무에 악교를 합친 듯 싶다. 성의 안팎이 대패로 깎은 듯하되 아래는 넓고 위는 좁아서 비록 대포와 충차라도 갑자기 깨뜨리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대개 그 바깥 벽돌은 바로 이어졌으나 그 속에 쌓은 것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담 결핵을 다스리는 데에는 천년 묵은 석회에다가 초를 타서 떡을 만들어 붙이곤 한다. 묵고 오래된 석회로는 장성이 으뜸이었으므로 의일에 사신이 오가는 편에 이를 구했던 것이다. 내 일찍이 젊었을 때 주먹만큼 큰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보고 결코 그 참된 것이 아님을 발견하겠다. 길가의 모든 성의 제도는 모두들 장성구와 다름없으니 어디에서 주먹처럼 큰 석회를 얻을 수 있겠으며 또한 어찌 일부러 세외로 멀리 돌아서 구득하였겠는가. 이는 우리나라 길가의 무너진 성 밑을 지나다가 주운 것에 지나지 않으리라 생각될 뿐이다. 돌아오는 길에 고 북구에 들렀다. 네, 저번에 세문을 나갈 때에는 마침 밤이 깊어서 두루 구경하지 못하였더니 이제 그와 반대로 대낮이므로 수역과 더불어 잠깐 모래벌판에 쉬다가 곧 첫째 관으로 들어섰다. 말 수천 필이 관문이 매도록 서 있고 둘째 관문을 들어갔더니 군졸 40~50명이 칼을 차고 삥 둘러섰고 또 2사람이 의자를 맞대고 앉았다. 나는 수역과 함께 말에서 내려 조용히 걸었다. 그 둘은 기쁜 얼굴로 재빨리 앞에 와서 몸을 굽히며 읍하고 위안의 말을 간곡히 보내는데 그 하나는 머리에 수정관을 썼고 또 하나는 산호관을 썼다. 그들은 모두 수비하는 참장이라 한다. 석진의 개원 2년에 거란주 덕광이 침입하여 호 북구로 돌아오다가 진이 태주를 치러 갔다는 말을 듣고 다시 군사를 통틀어서 남쪽으로 내려갈 때 거란주가 수레 속에서 철 요기의 기병에게 명령을 하고 말에서 내려 진군의 녹각을 빼고 들어갔었다. 대개 장성을 둘러 구라는 이름을 지닌 곳이 무려 몇백이나 되었는데 태원 분수의 북에 역시 호북구라는 지명이 있으니 그때 덕광의 군사가 기양으로부터 북으로 향해 갔던 바
그 길이 아니고 보니 유주 단주의 호북이 곧 이 관일이라 생각된다. 당의 선조에 호라는 휘가 있으므로 당에서 호를 고쳐 고북구라 하였다. 송인이 지은 사료행정록에 이르기를 단주로부터 북으로 80리를 지나고 거기에서 또 80리를 가서 호북 구관에 이르렀다 하였으니 단주의 고북구 역시 호북구라고 일컬었던 것이다. 송선화 3년에 금인이 요병을 고북구에서 깨뜨렸고 가정 2년에 몽고가 금에 침입하여 고북구에 이름에 금인은 물러가서 거용관을 지켰으며 원의 치화 원년에 태정제의 아들 아속길팔이 상도에서 임금이 되어 군대를 보냈는데 도를 나누어 연의 철천모가와 대도에서 싸울 때 탈탈모가라는 고북구를 지키다가 상도의 군대와 더불어 의흥에서 싸웠고 명의 홍무 22년에 연왕에게 명령을 내려 군사를 거느리고 고북구로 나가서 내안불화를 이도에서 쳤고 영락 8년에는 고북구 소관의 어기와 대관의 바깥문을 메워서 겨우 사람 하나 말 한 피를 용납하게 되었다는데 이제 이 관은 5겹이나 되는 문이 있으나 아무런 매운 흔적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대개 이 관은 천고의 전쟁을 치른 마당이므로 천하가 한번 어지러우면 곧 백골이 매처럼 포개어지게 되니 이야말로 진실로 이른바 호북구였다. 이제 태평이 지속된 지 100여 년이나 되어서 내 경내에 병혁의 어지러움을 보지 못하였을 뿐더러 삼과 뽕나무가 백백이 서 있으며 개와 닭 울음이 멀리 들리어 이와 같이 풍족한 휴양과 생식이야말로 한 당 이후로는 일찍이 보지 못한 일이었으니 그들은 무슨 덕화를 베풀었기에 이 경지에 이르렀을까? 그러나 그 높음이 극도에 달하면 반드시 허물어짐은 이치가 을에 그러한 것인 만큼 이곳 백성이 전쟁을 치르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음즉 앞으로 다가올 토붕 와해도 걱정이 아닐 수 없구려. 이 관은 대개 매 위에 자리 잡아 비록 수많은 맷봉우리가 삥 둘렀으나 큰 사막이 오히려 눈앞에 보인다. 금사를 상고하면 정후 2년에 물이 넘쳐 흘러 고북구의 쇠로 만든 관문을 허물어 버렸다 하였으니 대개 되놈들이 중국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그의 나라가 상류에 운거하여 형세가 병목을 거꾸로 달아놓은 것처럼 된 까닭이다. 내 어렸을 때에 어떤 어른이 백곤의 홍수를 메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증한 것이 기억에 떠올랐다. 중국에 커다란 근심 2가지가 있으니 곧 하와 호이다. 대개 백곤의 재주나 힘이나 인격이나 슬기 그 어느 것이나 저 되놈이 멋대로 날뛸 것을 알고도 남음이 있으므로 그는 유주와 기주를 소개하고
항산과 대군을 봐서 구주의 물을 이끌어 사막에 끌어대고는 중국으로 하여금 도리어 그 상류에 운거하여 되놈을 견지하기를 꾀하였다. 그리하여 당시의 사학 역시 그의 제안을 옳게 여겨 한번 시험해보려 하였으니 이른바 시험해보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이 곧 그것이다. 그러므로 유호는 비록 물을 거꾸로 따냄이 옳다고 여기지 않았건만은 백곤의 변론이 몹시 강력하므로 반박을 하지 못하였으며 우도 물의 역행이 마땅한 일이 아님을 알았지만은 백곤의 재주와 슬기가 심히 뛰어났으므로 감히 간하지도 못하였으니 이는 이른바 명령을 어기고 화합을 깨뜨린다라는 그것이었던 것이다. 대개 백곤의 사람됨이 사납고도 꼿꼿하였을 뿐더러 제 마음대로 의견을 주장하되 오로지 되놈으로써 중국 만세의 걱정을 삼아 저 높은 데까지도 물에 잠길 것은 눈앞의 둘째 일로 보고서 지용도 측량하지 않고 공비도 아낌없이 기어코 거꾸로 개울을 파서 거슬러 흐르게 하였으니 이는 이른바 물이 거슬러 행함을 강수라 하므로 강수란 곧 홍수이다 라는 말이 곧 그것이다. 그러나 개울도 치고 구덩이도 파려니와 소개도 하고 씻어내기도 하는 도중에 지세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흙이 저절로 메어지게 되었으니 이가 이른바 백곤이 홍수를 메웠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가 유독 무슨 마음으로 이처럼 커다란 물을 메워서 스스로 죄과를 범하였으며 또 당시의 사학과 12목은 어찌하여 한 목구멍에서 나다시피 그를 역천하였으며 또 요로서도 어떻게 차마 9년 동안이나 두고 보면서 그가 패할 것을 기다렸을까. 백곤이 만일 이 공업을 이룩하였더라면 중국이 되놈을 막는 것이나 하를 막는 계책이 한꺼번에 이룩되어 만세를 두고 힘을 입히는 동시에 그의 커다란 공로와 거룩한 사업이 당연히 우의 지위에 올랐을 것을 하였다. 그러나 이제 이곳 지형을 살펴본즉 이는 맹랑한 말이다. 그리고 200의 시에 이르기를 황하수 깊은 물이 하늘 높이 내리는 듯 이라 하였으니 대개 그 지형이 서편이 높아서 황하가 마치 하늘 위로 내려 흐르는 듯싶다는 것이다. 관내 전방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다. 그 벽 위에 황제의 어필 7절 한 수가 붙어 있었다. 이는 공민에게 내린 것이다. 황제가 일찍이 남으로 순행하고는 곧장 열하로 돌아올 때 모든 공시가 나와서 배알하기에 황제가 이 시를 읊어 권장하였다. 그리하여 공시의 문장 공민이 이에 발을 달았는데 황제의 은학과 영총을 극도로 포장하였을 뿐더러 벌써 돌에 새겨 널리 찍어서 이 점주에게 한 벌을 주고 갔다 한다. 그 시는 비록 변변하지 못하나 글씨는 묘하게 썼다. 점주가 나에게 이를 사라고 조르기에 시험조로
그 값을 물었더니 그는 돈 30냥을 부른다. 식사가 끝난 뒤 곧 떠나서 셋째 관문에 들어갔다. 양편 벼랑에 석벽이 깎은 듯이 높이 서 있고 그 가운데에는 차 한 대가 지나칠 수 있게 되었으며 아래에는 깊은 시내와 커다란 바위가 더덕더덕 하였다. 기공 왕증과 정공 부필이 일찍이 거란에 사신갈제 역시 이 길을 경유하였으므로 그의 행정록 중에 고북군은 양편에 준엄한 석벽이 있고 그 사이에는 길이 나수되 겨우 수레를 용납할 만하다 하였음을 보아서 그가 이곳으로 지나간 것을 알 수 있겠다. 한 소사에서 쉴 때 거기에 영빈 소철의 시가 새겨져 있다. 어지런 매과 둘렀으니 갈 곳 없음 의아하더니 가는 길 얽힌 채 시내 곁을 둘러있네. 꿈속에 잠긴 듯이 서촉길을 헤매니 흥주에서 동편 고리 봉주에선 설하네. 송사를 상고해보면 원후 연간에 소철이 그의 형 소식을 대신하여 한림학사가 되었고 얼마 아니 되어 예부상서의 직을 대리하여 거란에 사신 갔으므로 그의 관반 시독학사 왕사동이 능히 소순 소식의 글과 소철의 복령부를 외웠다 하였으니 이 시는 곧 문정공이 사신으로 갈 때 이곳으로 지나치다가 쓴 것이리라. 살고 있는 중은 겨우 둘뿐이고 난간 밑에는 바야흐로 오미자 두어섬을 말리고 있기에 내 우연히 두어 낫을 주어서 입에 넣었다. 한 중이 주시하더니 벼랑간 크게 놓아여 눈을 부릅뜨며 호통하는데 그의 행동이 몹시 흉패하였다. 나는 곧 일어서서 난간가로 비켜섰다. 마침 마두 춘택이 담뱃불을 붙이러 들어섰다가 그 꼴을 보고는 크게 노하여 줄곧 앞으로 다가서며 우리 영감께옵소. 더운 날씨에 찬물 생각이 나셔서 이 자리에 가득 찬 것들 중에서 불과 몇 알 안이 되는 것을 씹어 침을 돋으려 함이거늘 너같이 양심 없는 이 깎아죽 놈아, 하늘에도 높은 하늘이 있고 물에도 깊은 물이 있거늘 이 당나귀처럼 높낮이도 분간하지 못하고 얕은 것과 깊은 것도 측량한 줄 모르는 이 무리한 놈, 이게 무슨 꼴이냐? 하며 꾸짖는다. 중은 모자를 벗어 던졌다. 입가에는 흰 거품이 부풀어 오르고 어깨 축지를 기웃거리면서 까치걸음으로 앞으로 나서서 너희들 영감, 내게 무슨 감정이 있어? 하늘 높다 하나 너나 두려워하지 나는 두려울 게 없어. 제 아무리 관노야가 현령하고 태세가 문에 들었다 하더라도 난 그가 두려울 게 없어. 한다. 춘택이 곧 그에게 뺨 한 대를 치고 이어서 수없이 우리나라의 무리한 욕지거리를 더한다. 중이 그제야 뺨을 손으로 가리고 비틀거리며 들어가 버린다. 나는 목청을 높여 춘택에게 요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였다. 춘택은 오히려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곧장 그 자리에서 싸워 죽이고 말 기세였다. 한 중은 부엌문에 서서 웃음을 머금은 채 편을 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역시 말리지도 않는다. 춘택은 또 한 주먹으로 그를 두들겨 엎거는 우리 영감께 없어 이 일을 만세야 앞에 여쭌다면 내 놈의 대가리를 쪼개버리든지 그렇지 않다면 이 절을 소탕하여 깨끗이 평지를 만들겠어 이놈 하며 호통친다. 중은 옷을 툭툭 털고 일어나며 너희 영감 말이야 공짜로 오미자를 훔치고 또 내 놈을 시켜 사발처럼 모진 주먹을 보내니 이게 무슨 도리야 하며 꾸짖으나 그의 기색은 차차 죽어간다. 춘택은 더욱 기를 내어 무슨 공짜야 기껏해야 한 마리 되겠느냐 한 되가 되겠느냐 그까짓 눈곱처럼 작은 한 알 때문에 우리 영감님의 높으신 위신을 깎았단 말이냐. 만세할게 없어 만일 이 일을 하신다면 너 같은 깎아죽 놈의 대가리 통을 대번에 쪼개버릴 거야. 그리고 우리 영감께 없어 이 일을 만세하께 여쭙는다면 내 놈이 우리 영감은 두렵지 않다지만은 만세야도 두렵지 않단 말이냐 하고 폭언을 퍼부었다. 그제야 중이 기가 죽어서 다시 안가품의 말도 내지 못한다. 춘택은 또 무수히 욕지거리를 하는데 세력을 피며 걸핏하면 만세야를 팔아댄다. 이때에는 응당 만세야의 두 귀가 가려웠으리라 생각된다. 대개 춘택이 말끝마다 황제를 일컬으니 그가 헛세력을 믿고 성세를 과장하는 꼴이야말로 사람으로 하여금 절도하게 할 일이다. 그 중은 진짜 그를 두려워하여 만세야라는 석자를 듣자 마치 뇌성이나 귀신을 본 것처럼 떨 뿐이었다. 그때야 춘택이 벽돌 하나를 뽑아서 중에게 던지려 한다. 두 중은 벼랑간 웃음을 지으며 달아나 숨어버렸다가 곧 산사 두 낯을 갖고 와서 오히려 웃는 얼굴로 받치며 청심환을 요구한다. 그러고 보면 애초에 이러한 짓은 청심환을 얻기 위함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의 마음씨를 따져본다면 실로 나쁘다 이르지 않을 수 없겠다. 나는 곧 청심환 하나를 주었더니 중은 머리를 무수히 조아리곤 한다. 그 염치 없는 일이 심하였다. 대체 산사는 살구처럼 굵기는 하지만은 몹시 시큼털털하여 먹을 수 없었다. 옛 성인은 남의 물건을 사양하고 받으며 취하고 주는 것을 심히 삼갔으니 말하기를 만일 옳은 일이 아니라면 비록 한낱 지푸라기라도 함부로 남에게 주지도 않을 뿐더러 남에게 받지도 않는 거야 하였던 것이다. 대체 한낱의 지푸라기로 말한다면 천하의 지극히 작고도 가벼운 물건이어서 좋기 만물 중에서 손꼽을 존재조차 없겠으니 어찌 이것으로서 사양하고 받는다든지 취하고 준다든지 하는 순간을 논할 따위가 있을 테냐. 그러나 성인은 이와 같이 엄청나게 심한 말씀을 하여 마치 이에
커다란 염치와 의리가 존재하는 듯 말하였음을 이상하게 여겼더니 이제 이 오미자로 인하여 일어난 일을 체험하고 나서 비로소 성인의 한낱 지푸라기를 읽은 말씀이 과연 지나치게 심함이 아님을 깨달았으니 아, 성인이 어찌 나를 속이겠느냐. 두어나트의 오미자는 실로 한낱 지푸라기와 같은 물간이건만은 저 완패한 중이 나에게 무례한 행위를 한 것은 가히 횡력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이로 말미암아 다투기 시작하여서 주먹다짐에까지 이르렀을 뿐더러 바야흐로 그들이 싸울 때에는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제각기 생사를 분간하지 않았으니 이때를 당해서는 비록 두어 날의 오미자일 망정 재화가 산더미처럼 높았던 만큼 이는 결코 천하에 지극히 가늘고도 가벼운 물관이라 얕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옛날 춘추 전국대에 종리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초의 여인과 뽕따기를 다투다가 종말하는 두 나라의 전쟁을 일으켰던 일이 연상된다. 이제 그를 이 일에 비한다면 두어나트의 오미자가 벌써 성인이 이른바 한 나트의 지푸라기보다 많았을 뿐더러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초의 여인이 뽕따기 다툼과 다름없음을 보아서 만일 이때 그들이 싸우는 도중에 목숨을 잃는 사변이 생겼더라면 어찌 군사를 일으켜 문책할 일이 없었을 것을 누가 예측하겠느냐. 내 일찍이 학문이 추솔하고도 얕아서 애초에 갓을 바로잡고 들매끈을 매는 혐의를 삼가지 못하여 스스로 공짜로 오미자를 먹었다는 치욕을 취하였으니 어찌 부끄럽고도 두려움을 이루 말할 수 있으리요. 길가에서 빈 차가 열하로 달려가는 것이 날마다 몇천 몇만인지 모를 만큼 많았으니 이는 황제가 장차 준화 역주둥지에 거동하는 까닭으로 짐바리를 실으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몇천의 탁타가 때를 지어 물건을 싣고 나온다. 이놈들은 대체 한결같이 크고 작은 놈이 없이 모두 엷은 흰빛에 약간 누런 빛을 띠었으며 짧은 털에 머리는 말과 다름없으나 작은 눈매는 양과 같고 꼬리는 마치 소와 같이 생겼다. 그리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목을 움츠리고 머리를 쳐들되 마치 나는 해오라기처럼 생겼고 무릎에는 두 마디가 생겼으며 발은 두 쪽으로 쪼개졌고 걸음은 학처럼 소리는 거위 소리 같았다. 옛날 가서한이 서하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 주사관이 장안으로 향할 때마다 흰 탁타를 타고 하루에 500리를 달린 일도 있거니와 석진의 개운 2년에 부원경이 거란 철요의 군사를 크게 깨침해 거란 임금이 해차를 타고 달아날 때 뒤에 적병이 급하게 쫓아오기에 덕광이 탁타 한 마리를 잡아 그를 태워서 달아났다 하였는데 이제 탁타의 걸음걸이를 보건대 몹시 더디고도 둔하니 뒤에 쫓아오는 적군에게 포로를 면하기 어려울 듯 싶다. 혹시나 그놈들 중에서도
석계륜의 소와 같이 잘 달리는 놈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고려 태조 때 거란이 탁타 50마리를 바쳤으나 태조는 거란이 워낙 무도한 나라라 하여 다리 밑에 메어놓은 지 10여일 만에 모두 굶어 죽었으니 거란은 비록 무도한 나라라 할지라도 탁타야 무슨 죄가 있겠는가. 대체 탁타는 하루에 소금 몇 말과 꼴 10단쯤을 먹기는 일수일 만큼 나라에서 세운 목장이 몹시 빈곤할 뿐더러 꼬마 목노가 그를 기르기가 어려움은 물론이요 또는 그를 이용하여 물건을 싣고자 하여도 도시의 건물마저 낮고 좁으며 문과 거리가 더욱 비좁아서 그를 수용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니 실로 이는 쓸데없는 물건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제까지도 그 다리 이름을 탁타교라 하여 개성 유수부에서 3리쯤 가서 있는데 다리 곁에 돌을 세워 탁타교라 새겼으나 토인들은 탁타교라 부르지 않고 모두 약대의 다리라 한다. 이는 사투리로 약대는 탁타, 교량은 다리이기 때문이다. 이에서 또 와전되어 야다리라 부르는 것이 일수이다. 내 처음 개성에 놀러 갔을 때 탁타교를 물었으나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아는 이가 없었으니 사투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함부로 되었음이 이와 같구려. 이날 80리를 갔다. (18일) 갑자일. 아침에는 개더니 늦게 가는 비가 잠시 내렸으나 곧 멎고 오후에는 바람과 우레가 크게 일어 소낙비가 쏟아졌다. 아침에 떠나서 차 화장, 사자교를 지났는데 행궁이 있었다. 목가곡에 이르러 점심 식사를 마치고 곧 떠나서 석젤령을 지나 밀운의 이름에 청실의 모든 왕과 보국공과 수없는 관원이 북경으로 돌아가는 자가 길에 잇따랐다. 백하의 이름에 나루에 모여든 사람들이 서로 먼저 건너려고 시끄럽게 다투는데 이들을 한꺼번에 건너주기가 어려우므로 바야흐로 부교를 매는 것이다. 모든 배들은 대개 돌을 운반하는 것이었고 사람을 건너주는 배는 다만 한 척이 있을 뿐이다. 앞서 이곳을 지날 때에는 군기가 나와 맞이하고 낭중은 건너는 일을 감독하고 황무는 길을 인도하였으며 제독과 통관들의 기세가 당당하여 물가에서 채찍을 들어
친히 지휘하였으되 그야말로 산하를 움직일 지경이더니 이제 연경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그들 근신의 호송도 없거니와 황제 또한 한마디 위로의 말씀이 없었다. 이는 대체로 사신들이 부처님 뵙기를 꺼려한 까닭으로 이러한 부대접을 받는 것이다. 그들의 기색을 살펴보면 갈 때와 올 때의 대우가 다름을 나는 느꼈다. 대개 저 백화는 그저께 건너던 물이었으며 모래 언덕은 전날 발을 멈춘 곳이었고 제독의 수중에 가진 채찍이나 물 위에 떠노는 배까지도 올 때의 것들과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독은 입을 다물고 통관마저 머리를 숙였을 뿐이었으며 저 강사는 아무런 변함이 없건만 세태의 염량은 완연히 눈앞에 떠오른다. 아, 슬프도다. 대개 시세의 믿지 못할 것이 이러하구려. 그리고 세력이 있는 곳에는 모두들 다름질 쳐서 따르곤 하였으나 눈 한번 끔뻑할 사이에 시세는 옮겨지고 일은 식어져서 전혀 빙자할 곳이 없이 되어 마치 저 진흙에 빠진 소가 바다로 들어가는 듯이 얼음산이 햇빛을 만나 녹듯이 천고의 모든 일이 거의 이와 다름없으니 어찌 슬프지 않을까 보냐. 이렇게 생각하는 차에 별안간 어지러운 구름이 공중을 덮으면서 바람과 우레가 크게 일어났다. 그러나 오히려 갈 때에 비하여 그처럼 가공할 위세는 아니었다. 그러나 다만 갈 때나 올 때가 모두 이러함을 보아서 이상한 일이라 아니할 수는 없겠다. 옛 역사를 더듬어 보건대 명의 천순 7년에 밀운 회유현에 홍수가 나서 백화가 몇 길이나 불어올라 밀운의 군기고와 문서방이 표류되었다 하였으니 아마 이곳은 옛 전쟁터로서 맹풍, 괴우가 일기일수여서 분노한 번개와 우레와 그 침울한 원혼이 오히려 풀리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길을 지나오는 곳마다 그들의 배는 제도가 한결같지 않았음은 물론 이 백화의 배는 마치 우리나라의 나룻배와 비슷하면서 어떤 것에는 톱으로 배 한 허리를 내워서 몇 채를 노끈으로 묶어 하나를 만든 것이 있었다. 그 꼴이 하나만으로서도 이상한데 거기다 셋을 연결한 것은 더욱 그러함을 느꼈다. 글자를 만드는 데는 상형이 가장 많았음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배 주자의 변에는 돈이, 첩이니, 작이니, 항이니, 맹이니, 정이니, 함이니, 몽이니 하는 따위가 모두 그 꼴을 따라서 이름을 지은 것이 가지마다 모두 그렇거늘 어쩐지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배는 걸오니, 나룻배는 날오니, 커다란 배는 만장이니, 곡식을 실은 배는 숭풍배니 하였을 뿐 아니라 바다에 출범할 때에는 당돌이 상류에 뜰 때에는 물우배라 하였고 또 관서에서는 배를 마상이라 일컫는다. 그 제도는 비록 각기 같지 않으나 다만 선의 한 글자로 통일되어 있을 뿐이요. 또 비록 도, 첩, 작, 맹 등의 글자를 차용하였으나 그 이름과 실물은 맞지 않는 것이다.
때마침 40-50필의 기병이 회오리 바람처럼 달려온다. 그 기세가 퍽이나 사나워 우리나라의 피로하고 잔약한 말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그들은 한꺼번에 배에 오른다. 가장 뒤에 따르는 기병 하나가 파라는 푸른 매를 끼고 채찍을 드날려 단번에 배에 뛰어오르려다가 말의 뒷굽이 미끄러져 안장채를 맨 채 물속에 떨어지자 한번 덤벙거리며 다시 솟구쳐 일어서려다가 할 수 없이 가라앉아 힘없이 몸을 굴려 이윽고 물 위에 솟아 지친 몸을 이끌고 배에 오른다. 그리고 매는 마치 기름 항아리에 던져진 나방과 같고 말은 오줌에 빠진 쥐와 같았을 뿐더러 그 고운 옷과 화려한 채찍이 애처롭게도 물방울 져 몸둘 곳이 없음에도 오히려 말만을 채찍질하자 매는 더욱 놀라 날곤 한다. 대개 제 몸을 과장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가품이 즉시에 이루고 마는 것을 보아서 좋게 경계하여야 함을 느꼈다. 물을 건넌 뒤에 그를 따르는 기병에게 물었더니 그는 말등에서 몸을 갸우뚱하면서 채찍으로 진흙 위에다가 그이는 사천장군이랍니다. 나이가 늙어서 용맹이 줄었답니다. 한다. 부마장에 이르러서 묵었다. 객점은 그 성 밑에 있고 성은 곧 회유현이다. 밤에 문을 나서 뒷문으로 향하였다. 때마침 그들은 20-30명씩 또는 400여 명씩 한 곳에 몰려 달릴째 한 대열마다 등불 하나가 앞을 인도한다. 그들은 아마 모두 귀족인 듯 싶다. 그리하여 수레와 말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았다. 이날 모두 65리를 갔다. (19일) 을축일 개었다. 가끔 비가 부리다가 늦어서 갰으나 날씨가 몹시 뜨거웠다. 새벽에 회유현을 떠나 남석교에 이르러서 점심을 먹었다. 비로소 홍시를 맛보았다. 그 꼴을 보니 내 골이 졌는데다 또 턱이 생긴 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이른바 반시와 다름없으나 다만 달고 연하기 짝이 없고 또 물이 많았다. 이 감은 계주의 반산에서 나는데 그곳 울창한 숲이 모두 감, 배, 대추 따위라 한다. 임구를 지나 청하에 이르러서 묵었다. 이곳에는 곧 한 길이 나옴을 보아서 갈대의 길이 아님을 알았다. 길에 한 묘우에 들렀다. 강희 황제의 어필로 좌성 우불이라 쓰여 있으니 좌성은 곧 관운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좌우의 주련에는 그의 도덕과 학문을 높이 찬양하였다. 대개 그들이 관공을 숭봉한 것은 명초기의 일이었으나 심지어 그의 이름을 휘하여 폐관, 기서들까지도 모두 관모라 일컫는다. 그리하여 명청의 즈음에는 공이와 부첩까지도 관성이니 관부자니 하고 높여 불렀다. 그 그릇됨과 야비함을 그대로 좇아서 천하의 사대부들이
모두 그를 학문하는 이로 높여왔던 것이다. 대개 소위 학문이란 삼가 생각함과 밝게 변증함과 상세히 물음과 널리 배움을 이름이다. 그리하여 한갓 덕성만을 높임에 그쳐서는 아니 되므로 문학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비록 옛날 하우시가 아름다운 경고에 절하고 촌음을 아낀 것이나 안자가 허물을 거듭 범하지 않고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의 마음이 추솔한 점이 없지 않다고 하였음즉 학문의 극치에 이르러서도 객된 기운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객기를 온전히 제거함에 있어서의 제 몸의 사욕을 누르며 잃어버렸던 것을 예법의 행동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대체 나라는 것이 벌써 사욕에 지나지 않으니 만일 1호라도 그 사욕이 몸에 따르면 성인은 반드시 그를 마치 원수나 도적처럼 간주하여 기어코 끊어 없애버려야 한다. 그러므로 서경에는 상을 쳐서 기어코 이겨야 하겠다 하였고 역경에는 또 고종이 귀방을 쳐서 3년 만에 이겼다 하였으니 전쟁을 3년 동안이나 이끌어가면서도 반드시 이기고 만다는 것은 실로 싸움을 이기지 못한다면 나라가 나라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까닭이리라. 그러므로 제 몸의 사욕을 이긴 뒤에서야 비로소 예법으로 돌아올 것이니 이 돌아온다는 말은 일호라도 미진한 것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저 해와 달이 때로는 다 먹혔다가 다시 그 둥근 형태로 돌아올 수 있고 또 잃었던 물건을 도로 추심하면 그 무게가 조금도 감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 경지에 이르러서는 결코 슬기와 어짐과 용맹의 새 달덕을 갖추지 않는 이로서는 이 학문이란 이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관공과 같은 정의와 용맹이야말로 자기의 사욕을 이기기 전에 벌써 예법에 돌아온 분이겠지만 다만 이제 그를 학문한 분으로 일컫는 것은 다만 그가 춘추에 밝았던 까닭이리라. 그리하여 그가 일찍이 오 위의 참적을 엄격히 배격했던 바 그가 어찌 스스로 망령되게 높여 준 재라는 칭호를 마음이 편하게 차지할까 보냐. 그의 영혼이 천추에 살아있다면 반드시 이런 따위의 명분에 어긋난 일을 받지 않을 것이요. 만일 그의 영혼이 이미 사라졌다면 이렇게 아첨해 본들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그들 오경박사 역시 성현의 후예로서 이어받는 것이었으므로 동야씨, 공씨를 비롯하여 안씨, 증씨, 맹씨 등은 을에 모두 성인의 후예니 현인의 후예니 하였고 관씨의 박사 역시 성인의 후예라 하여 동야씨, 공씨의 사이에 참멸시켰으니 심히 부당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전에 문묘가 있는데 왕희지를 주로 모셨으니 이는 그를 서성인이 필종인이 하여 높였음에 그릇됨을 깨닫지 못함이다. 성도가
더욱 멀고 오랑캐들이 바꾸어가며 중국의 임금이 되었으므로 제각기 제 방법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여 바른 학문이 아득히 끈아풀처럼 끊어지지 않을 뿐이니 어찌 천년 후의 사람들이 저 수호전으로서 정사를 삼지 않을 줄 알리요. 혹은 이르기를 남만 북적이 줄곧 중국의 임금 노릇을 한다면 왕 우군을 문묘에 주사함도 가할 것이며 수호전으로서 정사를 삼는다 하더라도 아니 될 것 없을 것인 동시에 비록 공 안을 내쫓아버리고 석가를 들여 모신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런 유감이 없을 거요. 하고는 서로 한바탕 크게 웃고 일어섰다. 연경으로 돌아가는 관원들이 이곳에 이르러서는 더욱 많아졌음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빈 차가 열하로 향하는 것이 밤낮으로 끊어지지 않았다. 마부나 역군들 중에 일찍이 서산에 가본 자는 멀리 서남쪽에 둘러있는 돌산을 가리키며 이게 곧 서산이야 한다. 구름 속에 출몰하는 천백의 봉우리가 보일락 말락하고 산 위에는 흰탑이 뾰족뾰족 공중에 솟았으며 병풍처럼 둘린 산들은 그림폭에 푸른 빛이 뜨는 듯이 얽히었다. 그들 둘이 서로 수작하는 말을 들어본 즉 저 수정궁, 봉황대, 황학루 등에 붙어있는 그림이 모두 이를 모방해 그린 거야 한다. 강 남쪽에 넓은 호수가 열리고 흰 돌을 깎아 다리를 만들었는데 수기니 어대니 70이니 하는 다리들이 모두 넓이 수십 보에 길이 100여 길이었으며 굼툴굼툴 무지개처럼 누웠으며 좌우에는 돌 난간이 둘려 있는데 용을 그린 배와 비단으로 꾸민 돛이 다리 밑에 출몰한다. 이는 40리나 되는 먼 곳에 물을 이끌어서 호수를 만들었으며 폭포가 돌 틈에서 뿜으니 이가 곧 옥천이다. 황제가 강남에 거동할 때나 또는 막북에 머물 적에도 반드시 이곳을 거치며 이 샘물을 마신다 한다. 이 샘의 물맛이 천하의 첫째이므로 연경의 8경 중에 옥천수홍이 그 하나라 한다. 마부 취마는 이미 5차례나 왔고 역졸 산이는 2번이나 구경하였다 하므로 곧 둘과 서산으로 가기로 약속하였다. 20일 병인일 개었다. 새벽에는 잠깐 비가 뿌렸으나 곧 멎고 일기가 약간 서늘하다. 아침에 떠나 20여리를 가서 덕승문에 이르렀다. 이 문의 제도는 조양, 정양 등 9문과 다름 없을 뿐더러 흙탕이 심하여 만일 그 가운데 한번 빠진다면 솟아나기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양 수천 마리가 길에 빽빽하게 몰려드는데 다만 몇 명의 목동이 앞에서 이끌 뿐이다. 덕승문은 곧 원의 건덕문인데 명의 홍무 원년에 대장군 서달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한다. 문 밖 8리 되는 곳에 토성의 예터가 있으니 이는 원대에 쌓았던 것이다. 정통 14년 10월 기미에
мя선이 상왕을 모시고 토성에 올라 통정사 참의 왕복을 좌통정으로 삼고 중서 사인 조영을 태경시 소경으로 삼아서 상왕을 토성에 나와 뵙게 하였으니 곧 이곳이었다. 그리고 명사를 상고하면 мя선이 상황을 끼고 자형관을 깨뜨리고 줄곧 경사를 엿볼째 병부상서 우겸이 석형과 더불어 부총병 범광무를 거느리고 덕승문 밖에 진을 벌여 мя선을 막을째 병부의 사물을 시랑 온영에게 맡기고 모든 성문을 닫고 친히 싸움을 독려하되 싸움에 임하여 장수가 군조를 돌보지 않은 채 먼저 물러서는 자 있다면 그 장수를 뵐 것이요 군사로서 장수를 돌보지 않은 채 먼저 물러서는 자 있다면 후대가 전대를 죽일 것이다 하고 후통쳤다. 이에 장수와 군졸들이 각기 반드시 죽을 것을 짐작하고 그 명령을 따랐다. 그리고 경신의 적군이 덕승문을 엿보기에 우겸이 석형으로 하여금 빈 집 속에 군사를 매복하고는 기병 몇에 개 시켜 적을 꿰었다. 이에 적이 기병 1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접근하자 복병이 일어나 мя선의 아우 발라가 포탄에 맞아 죽었다. 그런지 닷새 만에 мя선이 가끔 도전하였으나 응하지 않았을 뿐더러 또 싸워도 이롭지 못하였기 때문에 강화를 청하였으나 마침내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할 수 없이 상황을 모시고 북으로 떠났다. 하였으니 이제 이 문 밖의 여염이나 시전이 번화하고 화려함이 정양문 밖과 다름없고 또 승평한 지 날이 오래되어 이르는 곳마다 모두 그러하였다. 관에서 묵었다. 역관 비장과 일행 중의 하인들이 모두 길 왼편에서 대기하다가 말에서 내려 다투어 손을 잡으며 그간의 노고를 위로한다. 그러나 다만 내원이 보이지 않는다. 대개 그는 멀리 나와 맞이하기 위하여 홀로 먼저 밥을 먹고 동문으로 잘못 가버렸으므로 서로 어긋났다 한다. 창대가 장복을 보더니 그 사이 서로 떠났던 괴로움을 말하기 전에 대뜸 너 별상금 얼마나 갖고 왔니? 하자 장복 역시 안부하기 전에 얼굴에 가득 찬 웃음으로 넌 상금이 몇 냥이더냐? 하며 반문한다. 창대는 1000냥이야. 의당 너와 반분해야지. 한다. 장복은 또 넌 황제를 배웠니? 하자 창대는 배웠고 말고 황제 말이야. 그 눈은 호랑이, 그 코는 화로덩이 같고 옷을 벗은 채 발가숭이로 앉아있대 그려. 한다. 장복은 또 그이 쓴 것은 무엇이던? 하매 창대는 황금 투구를 썼지 뭐야. 그리고 나를 부르더니 커다란 잔에 술을 부어주며 넌 서방님을 잘 모시고 험한 길을 꺼리지 않고 왔다니 기특도 하이 그래요. 그리고 상사님껜 일품 강로요 부사껜 병부상소로 높여 주대 그려. 한다. 이는 모두 거짓말 아닌 것이 없으나 비단 장복이 이에 속았을 뿐 아니라
하인들 중에 제법 사리를 아는 자치고도 믿지 않는 이 없었다. 변군과 조판사가 나와 환영한다. 곧 서로 이끌고 길 곁 주루에 올랐다. 파란 기에 옛 시 두 구를 썼다. 서로 만나 의기 높아 님과 함께 마시려니 높은 다락 수양 밑에 말을 모고 오르려네. 이제 수양버르들의 말을 메고 높은 다락에 올라 술을 마시매 더욱 고인의 시 을품이 즉사를 묘사함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참된 뜻이 완연히 나타나 있음을 느끼곤 하였다. 이 다락은 아래 위 모두 40칸에 아로새긴 난간과 그림 기둥에 단청이 눈부시고 분벽, 사창이 아득히 신선히 살고 있는 곳 같았다. 그리고 그 좌우에는 고금의 법소와 명화가 많이 진열되어 있고 또 술자리에서 읊은 아름다운 식구가 많이 붙어 있었다. 이는 대개 조신들이 공무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또는 해내의 명사들이 석양에 모여들어 수레와 말이 구름처럼 많을째 술이 취한 뒤 쉬 읊기는 물론이요 글씨와 그림의 고화를 논평하여 온 저녁을 묵으면서 다투어 그 아름다운 식구와 글씨 그림을 남기기를 날마다 이러하였으나 어제 남긴 것이 오늘 다 팔리곤 한다. 이런 일을 술집에서 몹시 부러워하므로 서로 다투어서 그 교의 탁자, 그릇, 골동들을 사치하게 버려놓을 뿐더러 온갖 화초를 줄지어 놓아 시의 자료가 이바지하였으며 좋은 먹과 아름다운 종이, 보배로운 벼루, 부드러운 붓들은 의일의 그 가운데에 갖추어 있었다. 옛날 양무구가 어떤 기생집에 들렀을째 짧은 바람벽 위에 절짐의 한 폭을 그려 붙였더니 오가는 사대부들이 이를 감상하기 위하여 일부러 이 집을 찾아 들었으므로 그 기생의 문호가 더욱 번영하였다. 그러나 그 뒤 이 그림을 도적에게 잃어버리자 찾아드는 수레와 말이 점차 적어졌다 하였고 또 장일이는 일찍이 최씨의 주로에 무릉성 깊은 곳에 최씨집 아름다운 술 이 인간에 없을 것이 하늘 위나 있었던 고 구름인 양 이 내 몸이 한 말 그냥 마시고서 백운 깊은 저 동구에 취한 채 누웠다오 라는 시 한 절을 썼으므로 손님이 더욱 많이 찾아들었다 한다. 대개 중국의 명사와 대부들은 기생집과 술집의 출입함을 협의롭게 여기지 않으므로 여시의 가훈 중에서 다방과 술집에 나들며 거니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술 마시는 것을 연하여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더할 수 없는 독음이었으나 그 소위 술집이란 모두 항아리 구멍처럼 생긴 들창에 새끼로 얽은 문에 지나지 못하였으며 흔히들 길 왼편 소강문에 새끼로 발을 내리고 제바퀴로 등롱을 만들어서 단 것이 반드시 술집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인들의 시 중에 나타난 파란 기는 모두 실상이 아니었으니 나는 여태까지 술집 등마루에 나붓기는
깃발 하나를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술배는 너무나 커서 반드시 커다란 사발의 술을 따라 이맛살을 찌푸리며 한꺼번에 기울이곤 한다. 이는 무작정 술을 뱃속에 따르는 것이요 마시는 것은 아닐 것이며 배 불리기 위함이요 취미를 돋우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번 술을 마시면 반드시 취하게 되고 취하면 문득 주정을 하게 되고 주정이 나면 문득 서로 격투를 시작하여 술집의 항아리와 사발들을 남김없이 차 깨뜨려 버린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는 소위 풍류, 문나의 모임이라는 참된 취지가 아랑곳 없을 뿐더러 도리어 중국의 술 마심이야 아무런 배불릴 것이 없음을 비난하는 것이 일수이다. 이제 이런 술집을 압록강 동편에 옮겨본다 하더라도 하루 저녁을 참지 못하여 벌써 그 보배로운 그릇과 골동을 두들겨 깨고 아름다운 화초를 꺾고 밟아버릴 것이 가장 아까운 일이라 생각된다. 그 실례를 하나 들어보면 이 주민은 풍류, 문안을 지닌 선비로서 한평생 중국을 기갈처럼 연모하였지만은 유독 술 마심에 있어서는 중국의 옛 법을 기뻐하지 않아 술잔의 대소와 술의 청탁을 헤아리지 않고 손결에 닿으면 곧 기울여 입을 벌리고 한꺼번에 따르곤 하면 친구들은 이를 복주라 하여 아학을 삼곤 하였다. 이번 걸음에 그가 같이 오기로 되었으나 어떤 이가 그는 주정을 부려서 가까이 할 수 없겠어요 하고 고자질하였다. 그러나 내 일찍이 그와 함께 10년 동안을 마셨으되 얼굴에 단풍빛 오른 적이나 입에 감 거품 개어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마실수록 더욱 얌전해지고 다만 그의 술 없는 방법이 조금 결점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주민은 늘 옛날 두자미도 술을 엎었다오. 그의 시에 이르기를 아이야 이리 나오너라 장중배를 엎으련다 라고 하였으니 이건 입을 벌리고 누워 아이들로 하여금 술을 입에다 엎는 게 아니겠어 하고 증거를 댄다. 그러면 온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허리를 꺾곤 하였다. 이제 만리타양에서 벼랑간 친구의 옛일이 기억에 떠오른다. 알지 못하겠다. 주민이 이날 이 시간에 어느 집 술자리에 앉아서 왼손으로서 잔잡고 다시 이 만리타양에 논이는 날을 생각할런지 갈 때에 들렀던 객관을 다시 찾았다. 바람벽 위에 붙었던 몇 폭의 주련과 좌우에 머물러둔 생황, 철금 등이 모두 무양하였으니 옛 시에 병주를 바라보며 나의 고향 이곳이오가 곧 이를 두고 말합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조주부 명위과 자기 방에 기이한 구경이 있다 하기에 나는 곧 그와 함께 가보았다. 문 앞에 화초 10여 분을 진열하였는데 그 이름은 모두 알 수 없겠고 흰 유리 항아리에 높이는 두자쯤이고 침향으로 만든 가산의 높이 역시 두자쯤 되어 보이고 석웅황으로 만든 필산의 높이는
한자 넘고 또 청강석 필산이 있어 대추나무로 밑받침을 했는데 저절로 괴광성의 무늬가 이룩되었을 뿐더러 흙단으로 다리를 달았다. 그 값은 화은 30냥이라 한다. 또 기서 몇십 종이 있는데 지부족제 총서 격치경원 등은 모두 값이 지나치게 비쌌다. 대개 조군은 20여 차나 연행을 하였으므로 북경이 제 집처럼 되었고 또 한어에 매우 익숙할 뿐더러 물건을 매매할 때에도 심한 애누리를 하지 않는 까닭으로 단골 손님이 많아서 그가 거처하는 방에 그들을 진열하여 청상에 이바지함이 예사다. 연전 창성이 황인점이가 정사로 왔을 때 건어호동에 있는 조선간에 화재가 나서 예비했던 장사치들의 모든 물건이 모두 재가 됐는데 조군의 방어가 더욱 심하였다. 이는 매매된 물건을 제외하고도 불에 탄 것들이 모두 희귀한 골동과 서책이어서 그 가격을 따진다면 3,000냥의 거액이었으며 그는 모두 융복사나 유리창 중에서 옮겨온 물건이다. 모든 단골 손님이 조군의 방을 빌려서 진열한 것이어서 그 보상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그들은 앞에서 겪은 일을 경계하지 않고 이제 또 이 방을 빌려 진열하되 조금 더 전과 다름없게 하여 조군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에서 좋기 중국 풍속이 결코 악착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겠다. 밤에 태학관에서 묵었다. 여러 역관이 모두 내 방에 모여들었다. 약간의 주찬이 있었으나 행역한 나머지 전혀 입맛을 잃었다. 모든 사람이 내 곁에 놓인 보찜을 흘겨보곤 한다. 아마 그 가운데 먹을 것이나 없을까 하는 표정이다. 나는 곧 창대를 시켜 볼을 끌러서 속속들이 헤쳐보게 했으나 아무런 다른 물건이 없고 다만 갖고 왔던 붓과 벼루가 있을 뿐 그 두툼하게 보인 것이 모두 필담, 난초로 된 유람할 때의 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제야 여러 사람이 모두 석연히 웃음을 지으며 난 괴이하게 여겼어. 갈 땐 아무런 행장이 없더니 이제 돌아올 땐 짐이 어째 이렇게 부풀었어. 하고 창복 역시 창대도록 별상금은 어디다 두었어? 하며 몹시 섭섭한 표정을 지었다.